역사 미스터리 그날 19, 18위 공개합니다. 그 사람의 미스터리한 죽음. 2006년 1월 오스트리아 서부 인스부르크의 한 법의학 연구소 소속인 발터 파르존 박사의 충격적인 발표. 이번에야말로 음악 거장의 미스터리가 풀릴 겁니다. 오스트리아면은 누구예요? 오스트리아면은 단 한 명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럼 짤츠부르크라고 해야 되고 그런 모차르트네. 그죠? 당연히 오스트리아 모차르트죠. 그걸 뭘 질문이라고 합니까? 자, 그 주인공은 바로 두 기자님이 말씀하신 신이 내린 천재 음악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입니다. 35세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레 요절한 모차르트는 사후 2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명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 죽음에 대한 숱한 미스터리가 남아있는데요. 그런데 성 마르크 공동묘지에서 발굴해 1902년부터 모차르트 연구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던 모차르트의 두개골을 2004년 발굴된 그의 외할머니와 조카 유골의 DNA와 대조, 이를 통해 모차르트 죽음의 비밀이 풀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검사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모차르트의 죽음에 대한 의혹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자, 1791년 모차르트는 사망 직전 갑작스런 고열에 시달리다 2주 만에 급사했는데요. 이후 그의 죽음을 놓고 무려 150여 가지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 모차르트 사망에 대한 첫 번째 추측, 라이벌 살리에리의 독살설. 모차르트 사망 이후 러시아 희곡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에서 모차르트의 재능을 질투한 살리에리가 샴페인잔에 독을 타는 장면이 묘사됐고요. 1984년 영화 아마데우스에서도 해당 내용이 또 한 번 강조되며 독살설을 믿는 이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나 사실 소문과 다르게 두 사람은 우호적인 관계였다고 합니다. 자, 모차르트 사망에 대한 두 번째 추측, 수은 중독. 모차르트는 매독을 치료하기 위해 와인에 수은을 넣어 마셨다고 하는데요. 수은에 중독될 경우 의식장애, 경련, 발작, 고열 등을 앓다 수주일 내에 사망할 수 있는데 모차르트의 사망 직전 증세와 비슷했던 거죠. 자, 그러나 이 가설 역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설일 뿐. 근데 의혹이 150개면은 그냥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왜 거죠. 죽은지? 네. 근데 저 정확하게 시대에는 의학이 뭐 지금하고는 맞아. 비교가 안 되니까 사실 어떤 경우로 죽었다 해도 그걸 알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바로 검사 결과겠죠. 대망의 검사 결과. 모차르트의 두개골과 외할머니, 조카 유골의 DNA는 불일치. 그렇죠? 그의 죽음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게 됐습니다. 근데 DNA 결과가 어쨌든 이 미스터리를 밝혀준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또 새로운 미스터리를 남기는 그러니까. 상황이네요. 역사 미스터리 그날 19, 17일 공개합니다. 고대 기계 속 수수께끼. 1901년 그리스 안티키테라 섬 부근의 바다 밑에서 난파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한 척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 선박에서 고대 그리스 시대의 항아리, 장신구, 조각품 등과 함께 무려 기원전 1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계를 발견. 세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1세기입니다. 1세기. 기계가 있어요? 저기 뭐야? 태엽이에요? 안티키테라 기계라 불리는 이 장치는 사실 처음 발굴 당시에는 단순한 청동 물체로 여겨졌습니다. 대체 이건 어디에 쓰는 물건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 그런데 70년이 흘러 1971년 영국의 물리학자 데릭 솔라 프라이스 교수는 안티키테라 기계를 엑스레이와 감마선 이미지로 촬영. 그리고 안티키테라 기계의 잔해 속에서 30개 이상의 톱니바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 학자들이 모여 끈질긴 연구를 이어간 끝에 기계에 적힌 설명서 속 그리스어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거기 설명서가 또 있었어요? 설명서에는 천체들의 움직임과 위치, 일식, 예측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설명서대로 기계를 복원해 본 결과 기원전 1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안티키테라의 정체는 천문관측 기계였습니다. 복잡하고 정교한 기계 장치를 기원전 1세기에 만들어냈다라는 거잖아요. 더욱 놀라운 점은요. 태양 주위를 도는 이 지구의 운동 365.25에 가까워요. 또 이제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29.5에 가까운 숫자예요. 이게 두 개가 딱 맞아야지만 딱 자기 위치에 오거든요. 그 주기가 235개월이에요. 또 하나의 주기는 뭐냐면은 월식이 일어나는 게 있거든요. 이 주기는 223개월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엔티키테라 기계가 갖고 있는 이 두 개의 원판 B가 정확히 하나는 223이고 하나가 235예요. 아니 거의 요즘 사람이 만들어서 타임머신 타고 갖다 놨다고 해도 이해가 될 정도예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안티키테라 기계의 발견. 고대 문명이 어떻게 이 장치를 만들었는지는 아직까지도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 미스터리 그날 19, 16일을 공개합니다. 가면 속 미스터리한 남자. 한 사람은 왕, 한 사람은 철가면으로 서로 다른 인생을 살게 된 쌍둥이의 운명을 그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영화 아이언 마스크. 자, 이 영화는 프랑스의 대문호 알렉산드르 뒤마의 브라질론 자작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엄청난 소설이죠 원작 자체가. 네, 네. 철가면의 이제 존재가 굉장히 미스테리했던. 그럼요. 진짜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그런데 소설과 영화 속에서 가면을 쓴 채 감옥에 갇혔던 철가면은요, 사실 역사에 존재했던 실존 인물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많은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철가면은 1669년 수감된 뒤 1703년 바스티유 감옥의 독방에서 사망한 죄수로요. 그는 소설과 영화 속의 주인공이 철가면을 쓰고 살아했던 것처럼 검은 벨벳천으로 약 30년 세월 동안 얼굴을 가려야 했는데요. 일명 철가면으로 불리는 그는 정체도 죄명도 알려지지 않았으며 어째서인지 간수들은 그에게 귀족들이 먹을 법한 고급 식사와 술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등 정체를 알 수 없는 신비에 둘러싸인 인물이었습니다. 신기하다. 게다가 더욱 미스터리한 것은 그가 사망한 뒤에도 마르시올리라는 가명으로 매장, 그뿐 아니라 그가 감옥에서 사용했던 모든 물건을 불태우고 감옥의 벽까지 모두 긁어내는 등 그의 정체를 두고 의문만 더해갔습니다. 무려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스터리한 철가면의 정체를 두고 수많은 추측이 제기됐는데요. 철가면의 정체에 대한 첫 번째 주장, 왕비의 외도로 인한 사생아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요, 남편인 루이 13세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안 도트리슈 왕비가 외도로 사생아를 낳았고 바로 그가 철가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철가면의 정체에 대한 두 번째 주장, 루이 14세의 친부설. 먼저 루이 13세와 그의 아들 루이 14세 초상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다르게 생겼네. 자, 이를 두고도 사람들은 왕비가 외도로 루이 14세를 낳았으며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루이 14세의 친부를 얼굴을 가려 감옥에 가두었다고 주장. 근데 알 수가 없다. 기록이 안 남아 있으니. 아 근데 프랑스식이나 되는 나라도 기록이 전혀 없나 보네요. 그냥 의도적으로 다 없애버렸어. 기록을 은폐했으면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야 일부러. 과연 바스티유 감옥에 갇혔던 철가면의 정체는 누구이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베일에 쌓여 있었던 걸까요? 역사 미스터리 그날 19, 15위 공개합니다. 죽여도 죽지 않는 자. 치명적인 독을 먹고 수차례 나르는 총탄을 맞고도 멀쩡히 살아있는 남자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얘네 다이아드가 됐죠. 아이언맨인가요? 이거 다 영화 속 인물. 그러니까 영화 속 인물밖에 안 떠오르는데. 실제로? 실제 인물입니다. 제정 러시아 말기에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그의 승, 그레고리 라스푸틴입니다. 아. 라스푸틴. 이 사람이 왜 죽어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수도승을 자처했던 라스푸틴은 당시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 2세의 아들인 황태자 알렉세이의 혈우병을 기도로 치료. 이 일을 계기로 황제와 황후의 무한 신임을 받았고요. 제정 러시아 정계의 비선 실세로 떠올랐습니다. 그 뭐 기도로 치료를 했다 이거는 뭐 사실 믿기 힘들고요. 그러니까 우연히 타이밍에 맞았다 타이밍이 정도로 맞은 해석을 거지. 해야 될 텐데. 나을 때도 난 거야. 어. 신비로운 능력으로 제정 러시아를 주무른 라스푸틴. 그러자 그를 견제한 황실 측근들은 라스푸틴을 암살하기로 계획. 1916년 12월 29일 황족 유스포프 공작은 파티를 빌미로 자택에 라스푸틴을 초대했는데요. 그런 청산가리를 먹었는데 왜 죽질 않는 거야? 라스푸틴이 분명 치사량의 청산가래가 든 케이크를 먹고도 끄떡없이 멀쩡하게 파티를 즐기는 겁니다. 결국 기다리다 지친 유스포프 공작은 라스푸틴을 저격! 총에 맞은 라스푸틴은 쓰러졌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 죽은 줄 알았던 라스푸틴이 마치 좀비처럼 벌떡 일어나 유스포프 공작을 공격! 저 정도면 죽이려고 하다가 믿게 되겠다. 라스푸틴 느님 이러면서. 제가 의심한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와, 아니 청산가리도 먹고 벌떡 일어나서 반격하고 이건 뭐 좀비 아닙니까 이 정도면?
아직 놀라시긴 이릅니다. 어? 당시 대기하던 암살 공모자들이 깜짝 놀라 라스푸틴을 향해 수차례 총탄을 발사. 겨우 그를 제압해 강물에 던져버렸는데요. 그런데 더욱 미스터리한 점은요. 사흘 뒤 라스푸틴이 시신으로 발견됐을 당시 그를 꽁꽁 묶었던 밧줄이 풀려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저 사람 물에서까지 살아나와가지고 유스포프 찾아갔으면 거의 기절했겠는데. 아 그건 뭐 맹신이지. 진짜 라스푸틴. 의심한 저를 용서하시옵소서. 누님들. 이렇게 되는 건가? 야, 이거 너무 무서운데? 총산가리고 총이고 이 사람한테 소용없다는 얘기네. 그런데 말입니다. 미스터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황제 친척에게 죽임을 당하니 황실은 머지않아 몰락할 겁니다. 실제로 그가 사망한 다음인 1917년 러시아 혁명이 발발, 러시아 황실은 몰락했습니다. 역사 미스터리 그날 19 14위를 공개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특종은 세계 8대 미스터리로 손꼽히는 책, 코덱스 기가스입니다. 이 책은 13세기 초 보헤미아의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책으로 사람이 손으로 직접 쓴 필사본입니다. 오, 진짜 정교하다. 캘리그라피의 원조격이네요. 저게 그러니까. 필사본, 네. 저게. 컴퓨터로 찍어낸 것 같아. 그러니까 인쇄체 같아. 그런데 말입니다. 이 코덱스 기가스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높이 92cm, 폭 50cm, 두께 22cm에 무게는 자그마치 75kg, 320장의 방대한 분량을 자랑하는 중세 최대의 필사본인데도 불구하고요. 오탈자 제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방대한 양의 책을 여러 사람이 아닌 오직 단 한 사람이 썼다는 겁니다. 와, 저 많은 거를.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엄청난 책이 단 하루 만에 완성됐다는 겁니다.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에이, 사람이 쓸 수 아. 있는 그 시간이 있는데 요즘 아니. 펜도 아니고 옛날에 그 뭐 일일이 딱 찍어 썼을 거 아니에요. 아니 속기사도 힘들어. 저 큰 걸 저걸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써요? 있어. 아니 때려쳐.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청산가리 먹고 안 죽은 건 상식적이야 아 그러면? 그건 뭐 잘못. 아니 그걸 이렇게 옆에 뱉을 수 있잖아. 뱉었어 케이크를? 13세기 베네딕트 수도원의 수도승 헤르만은 규율을 어긴 죄로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됐다는데요. 그러자 제가 우리 수도원이 영원히 예찬받을 수 있도록 내일까지 엄청난 책을 만들겠습니다. 제발 형벌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하룻밤 사이에 그런 책을 완성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어떡하지? 책만 완성할 수 있다면 내 영혼이라도 팔고 싶다. 자네 그 말 진심인가? 내가 그 책을 완성시켜 줄 테니 나와 계약하지. 그리고 헤르만은 악마에게 감사의 의미로 책 577페이지의 증거를 남겨놨는데요. 바로 이 악마. 엥? 그래서 코덱스 기가스의 또 다른 이름이 악마의 성경입니다. 네, 내가 볼 때는 저 책의 신비감을 높이기 위해서 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닐까요? 스토리텔링이다. 그렇지. 그럼 하루 만에 쓴 것도 뻥이다. 마케팅이다. 아니, 저걸 파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에 계약을 해서 쓴다는 말이 것 안 되지.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자, 책의 탄생 과정도 너무나 미스터리하지만 또 하나 미스터리한 건 코덱스 기가스의 중간에 8페이지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건데요. 누군가 이게 이제 필체가 달랐다거나 너 더 줬구나. 함께 만들었다는 증거가 있는 것도 와 좋은 거 좋네. 아니야? 8장을. 제일 양 많은 8장 누구한테 맡겼네 보니까. 와, 진짜 무지하게 안 믿는다 정말. 아우, 미치겠네. 계속 이어드리는 특종입니다. 미스터리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아주 미스터리한 책입니다. 바로 보이니치 필사본입니다. 이 책은 들어보셨나요? 보이니치 필사본? 뭐 다양한 식물들이나 뭐 이런 게 그려진 책인 것 같은데. 역시 관찰력 좋아요. 식물도감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죠. 자, 보이니치 필사본은 1912년 세상의 존재가 드러나자마자 언어학계에 대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왜? 탄소 연대 측정 결과 15세기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문제는 이 책에 쓰인 문자가 지구상의 언어가 아니었던 겁니다. 또 이 스토리 또 만든다 또. 아니 지구상의 언어가 아니라 이제 암호였겠지. 자기네들 쓰는 남들 못 알아보게 하는 거. 그걸 왜 외계어로 또 둔갑을 시켰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문자 중에 이게 없었다는 거잖아요.
보이니치 필사본은 약 240페이지 분량으로 문자의 형태를 보면 라틴어와 비슷한 것도 같고 다양한 채색 사파도 있지만요. 이 문자가 대체 무슨 언어인지, 책이 무슨 내용인지 해독 불가. 그동안 전 세계 수많은 언어학자, 암호학자, 심지어 수학자들까지 해독하려 했지만 단 한 단어도 성공하지 못했는데요. 대신 학계에서는 나체의 여인, 식물, 별 등 다양한 사파가 그려진 것으로 봐서 약초학, 천문학, 우주학, 연금술 등을 담은 일종의 백과사전 같은 책으로 추측했습니다. 우와. 아니면 뭐 아예 문명 자체가 우리가 모르는 문명이 존재했다 사라졌다거나 아, 이러면 가능한 얘기 그건 아니에요? 가능한 얘기다. 그죠? 외계어라기보다는. 문헌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15세기에 네. 불가사의 그 자체인 보이니치 필사본. 그런데 최근 이 미스터리한 책을 해독하는데 과학적인 진전이 있었습니다. 2018년 캐나다 한 대학의 연구진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결과 예, 보이니치 필사본의 문자는 히브리어에 기반을 둔 겁니다. 보이니치 필사본이 히브리어에 기반을 두었고 책의 일부는 여성 건강 관련 내용이라 추측했는데요. 반면 2019년 영국의 제라드 채셔 박사는요. 아닙니다. 그 문자는 원시 로마의 사어입니다. 보이니치 필사본 속 문자가 원시 로마의 사어이며 육아정보, 심리학, 민간치료법 등이 담겨있는 것이라 주장했는데요. 학계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 보이니치 필사본은 암호학계의 성배라 불리며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역사 미스터리 그날 19, 12일 공개합니다. 역사를 뒤흔든 뭐뭐. 자, 이번엔 두 기자님께 상식적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아메리카 대륙은 누가 발견했죠? 콜럼버스라고 얘기를 바라죠?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누군가요? 아메리고 베스푸스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냐니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 둘은 아닌 건 내가 알고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우리는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배웠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콜럼버스의 발길이 닿기도 전에 아메리카 대륙을 다른 유럽인이 먼저 발견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다른 유럽인이요? 네. 그래 유럽인. 그래서 이제 그 왜 아메리카 대륙으로 부르느냐 이제 아메리고 베스푸치 때문에 아메리카로 부른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죠. 했는데 그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유럽인이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자,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미스테리한 이 사실은요. 한 동전 때문에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렇지. 1957년 고고학자 멜그랜과 에드른게가 미국 메인주의 고다드 유적지에서 유물을 발견하던 중 의문의 동전들을 발견했는데요. 이거 생전 처음 보는 동전인데? 엄청 오래돼 보이는데 정체를 모르겠네. 이후 22년이 흐른 1979년 또 다른 고고학자들이 메인주에서 발견된 동전, 일명 메인 페니를 감정한 결과 이 동전은 11세기 노르웨이의 바이킹들이 쓰던 동전입니다. 이는 콜럼버스보다 무려 약 400년 앞선 11세기 후반 북유럽의 바이킹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내디뎠다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요. 바이킹 부족과 아메리카의 원주민이 교류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메인주까지 항로가 되게 짧을 것 같긴 해요. 가능하죠. 위로 이렇게 그러나 하면. 위로. 왜냐면 메인주 자체가 오른쪽 맨 위에 있는 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게 11세기라니까 놀랍네요. 어쨌든 근데 콜럼버스 전에 바이킹과 교류를 했다는 게 밝혀지면은 뭐 새로운 역사를 쓸 때 중요한 단서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메리카 대륙에 콜럼버스보다 바이킹들이 먼저 도착했다는 걸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1960년대 캐나다 동부 뉴펀들랜드 섬에서 11세기 초반 바이킹들의 유물이 발굴됐는데요. 메인주에서 발견된 메인 페니 역시 11세기 바이킹들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실제 사용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바이킹이 아메리카를 먼저 발견했다는 사실을 좀 더 뒷받침하는 사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동전이 과거 아메리카 대륙에서 바이킹들이 실제로 사용한 동전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요. 11세기에 만들어진 동전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왜 아메리카 대륙까지 가져갔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